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명에 그쳐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명을 미달했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이원화됩니다.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을 먼저 정한 뒤 노동계와 재계 대표, 공익위원들이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후인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8시 반에 단독 회담과 만찬을 잇따라갔습니다. 오늘 일정이 갖는 의미와 오늘 논의될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지 또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MW 특집 준비했습니다. 5G 기술이 의료 분야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일단은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을 소개해주는 시간도 준비해 있습니다. 이상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여성 한 사람이 가임 기간 동안 아이를 평생 낳을 수 있도록 기대되는 숫자,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1.0명 아래로 출산율이 내려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7년 뒤엔 2명대로 떨어졌고 1984년에 이 1명대로 내려앉았는데 이후 34년 만에 0명대가 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탄생하는 아이들도 많이 줄었다고요? 네, 우리나라 사회가 나름 출생아 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게 대략 연 40만 명인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3만 명 이상이 감소했는데요. 이 수치만 보면 40만 명은 고사하고 30만 명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을 주로 하는 30세에서 34세를 포함해 가임 여성 인구가 줄어든 데다 그나마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 여성 인구는 12,300여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매년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합동 감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13개 자치구 20개 단지에서 적발 건수가 3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일단 적발된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에 대한 부실 비리 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338건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공사나 용역을 발주한 사례로 120건에 달했습니다. 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든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관리 업무가 102건으로 뒤를 이었고 회계 개정에 오류를 범하는 등 예산 관련 실수를 한 경우도 94건이나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3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0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습니다. 근데 매년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 감독을 감사와 적발이 아닌 지원 강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감사를 계속 해오면서 행정처분을 해왔는데도 해마다 같은 비리나 부실이 반복되는 등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업무 이해도가 낮아서 유사한 문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직접 아파트 단지들을 찾아가도록 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 보면은 좀 저렴한 가격의 실버 요금제를 보통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실버 요금제가 일반 요금이랑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인 기자. 이 통사들이 내놓은 어르신 전용 실버 요금제, 일반 저가 요금제랑 별 차이가 없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이동통신 3사 실버 요금제를 비슷한 가격대의 일반 저가 요금제와 비교한 결과를 오늘 내놨는데요.
데이터나 통화 문자 제공량이 더 적거나 같은 양을 제공하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KT의 LTE 시니어 32.8 요금제는 32,890원으로 일반 요금제 33,000원보다 고작 110원 싼 걸로 조사됐고 데이터량도 적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의 밴드 어르신 1.2기가 요금제는 37,400원으로 T플랜 스몰 요금제보다 되려 4,400원이 비쌌습니다. LGU 플러스의 LTE 시니어 29.9 요금제는 29,700원으로 LTE 데이터 33 일반 요금제와 비교해 3,300원 쌌지만 통화와 문자 제공량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버 요금제 개선과 고령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통신사에 요구했지만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휴대폰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2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자 피해 접수건은 모두 2,255건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에서 39세가 978건으로 4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40에서 64세 소비자의 피해 신청 건수는 814건으로 36.1%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 접수건도 231건, 10.2%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가입하기 전에 요금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30년 만에 바뀝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엄마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예, 작년 말에 나왔던 최저임금 이 초안 이것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요? 네, 초안과 동일하게 결정 구조는 두 단계로 바뀝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먼저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얼마 사이에 결정할지 인상의 상한 폭이 정해집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가 제시한 상하한선 이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전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공익위원 선정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추천했는데 국회 또는 노사도 함께 추천하도록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사 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4명을, 정부에서 3명을 추천키로 했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대표는 반드시 포함토록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초안과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초안에는 고용 수준, 노동 생산과 경제 상황, 그리고 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냐 여부를 따지는 지불 능력을 추가해 고려키로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에는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빼기로 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지 여부를 지표화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요. 대신 종전 고용 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정경련, 즉 전국경제인 단체연합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열어서 차기 회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후보를 뽑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현재 회장이죠.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연임으로 결정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4번 연임을 통해 회장의 5번째 취임을 하는 겁니다. 과거 10년 동안 전경련 회장을 맡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최장수 회장 대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허 회장의 연임은 아무래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0여 개 대기업을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 의 위상 회복이 더뎌서 선뜻 나서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가 끝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잠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일단 경영 복귀가 우선인 만큼 허 회장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경련의 과제는 뭘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른바 전경련 패싱을 해소하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전경련은 대통령 해외 순방과 경제사절단, 청와대 신년회, 또 여당 주최 경제단체장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서 줄곧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파격적인 쇄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허 회장은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 전경련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걸 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경련의 4대 중점 사업으로 저성장 극복과 지속 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기반 조성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간의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겠다, 이런 데 합의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을 첨단 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협력을 비석유 분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협력은 주로 에너지와 건설 등 분야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반도체와 5G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동반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제3국 공동 진출, 또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 소식도 있다고요? 네, SK건설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발주한 1조 원대 원유 비축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동안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서 공표를 미뤄왔는데요. 이 프로젝트 수주를 공식화하는 정유시설 계약협약서가 오늘 체결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안지현 SK건설 사장이 청와대 오찬에 함께 초청된 것도 이 같은 발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이 밖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의선 현대기아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경영 전면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현대차가 중장기 청사진을 오늘 내놨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예, 일단 중장기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핵심은 앞으로 5년간 자동차 연구개발 부문 등에 4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5개년간 현대차의 투자액은 연간 평균 5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매년 9조 원가량으로 투자액을 늘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영업이익 목표도 밝혔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영업이익률 7%, 자기자본 이익률은 9%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수익성을 조기 회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5조면 거의 매년 5조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어디에 쓰일까요? 우선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에만 약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요.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등 기술에는 1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SUV와 고급차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신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이런 투자 계획은 정의선 부회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선임을 앞둔 정의선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시장 친화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또 최근 자동차 산업의 전환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사업 경쟁력과 영업력을 동시에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윤석근 금융감독원장은 KB 하나은행의 차기 행장 선임과 관련해서 법률적 리스크를 체크해달라고 전달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하나금융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회이사들을 면담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하명주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은행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그 결과를 열흘 내에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또 소득 등에 무관하게 고금리를 매기는 대출 금리 산정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 앞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30년 만에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저희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의미하고 이게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도움 말씀을 위해서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 이 바뀐 방식에서 좀 눈에 띄시는 게 있습니까? 가장 특징적인 거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고용사정이나 경제 상황 이런 거를 최저임금 결정할 때 같이 고려하겠다. 이 두 가지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예. 그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뭐 여러 관측들이 나왔듯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약간의 좀 제동을 걸고 예.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속도 조절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0년 만에 바꾸게 된 계기는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방식이 그러니까 바뀐 방식대로 가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지적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부 의지인데 그거를 그 뒤에 정부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또 정치적 의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짚어 보면 2016년 총선 때 최저임금 10,000원 그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모든 당의 후보들이 3년 내지 5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경제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지 표명이었는데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3년 내 10,000원을 가겠다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예. 최저임금 위원회의 그 공익위원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그런 어떤 의지, 정치적 의지 같은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그 공익위원이라 하더라도 2017년도의 최저임금 결정은 7%였는데 예. 2018년도의 최저임금 결정은 16.4% 이렇게 결정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 변화도 없었지만 그렇죠. 똑같은 결정 방식, 똑같은 공익위원이 결정을 하더라도 정부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공약의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차이가 나는 그런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건데 네. 우리 사회가 그 정치적으로 한번 결단을 하고 그렇죠. 최저임금을 한번 이렇게 대폭 올려서 이거 저임 근로자들을 좀 근로생활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글쎄요. 이런 결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이번에 이제 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거는 다음번에 또 총선도 있고 대선도 그렇죠. 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오고 이러겠지만 예. 그런 어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보호를 하자 이런 취지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지난번 초안 때엔 바뀌었던 거에 대표적인 게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되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했고 빠진 이유를 속도 조절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등을 둬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어떤 업종의 지불 능력이 어떻다 뭐 이렇게 이제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률로 모든 업종 전국에 그렇죠. 이렇게 적용되니까 예. 이 상태에서 지불 능력을 하다 보면 사양 업종, 뭐 굉장히 지불 능력이 낮은 이런 데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면 예.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뿐이고 실익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대신 이런 건 넣었어요. 그 뭐 노동부에서 오늘 설명을 하긴 했는데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 예, 그 내용은 약간, 있죠. 예.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포함된 그런 그러게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별로 안 나오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뭐 네.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그 어떤 분위기들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요. 또 성장이 또 성장률이 높으면 또 더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고요. 그런 네,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수치가 명확하게 있는 거니까. 그 결정 체계도 그렇고, 그렇죠. 산정 결정 기준도 그렇고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짜였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내십시오. 예, 한림대 최영기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좀 요 정도 이원화된 게 비교적 지난번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네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 시선이 오늘 저녁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정상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작년 6월에 싱가포르 1차 때와는 이번 2차 하노이 회담은 분명 여러 가지로 좀 사뭇 다를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은 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더군요.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바빴습니다. 오늘 오전에 응우옌 푸종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곧바로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실무회담 그리고 무역 관련 합의문의 서명까지 오늘 썼습니다. 상당히 바빴죠.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일정을 확인해 보고 나오는 기사들을 쭉 봤는데요. 오늘 외부 일정을 특별히 가진 게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오전에 김 위원장의 수행단 일부가 하이퐁이라는 도시에 있는 완성차 업체를 방문했다. 요 소식 정도가 오늘 나오더군요. 상당히 두 사람이 좀 오늘 상반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이 북미 정상회담 첫날 1차 오늘 회담이 이제 단독 실무회담이 잠시 있을 예정인데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성과가 뭔가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오셨고요. 제 왼쪽으로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거는 우리 정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김 위원장이 오늘은 좀 쉬면서 저녁 때 있을 단독회담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먼 길 달려오면서 굳이 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자면은 죽어서라도 좀 지키겠다는 아마 의지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나라 이게 가업이자 곧 자신의 모든 명운을 걸고 지금 왔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좀 준비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오늘 공식 일정을 가진 거는 일종의 여유도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들어갈 건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로 이런저런 일을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또 김 위원장을 프렌드, 친구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저기 이제 다른 내용보다도 저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놓은 For My Friend 김정은 이렇게 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요. 친구라고 표현한 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저 단어를 처음에 보면서 이게 리틀 로켓맨에서 많이 올라갔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로켓맨 얘기했었죠. 네, 그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오래전처럼 보이는데 생각해 보니까 리틀 로켓맨이라고 내단추가 더 크다 이런 거 하던 두 분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면서 이제 마이 프렌드라고 할 정도면 일단 조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 단어 하나로 이런 표현 하나로 모든 것을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 전보다도 이번은 훨씬 신중하셨습니다. 트위터에 분량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었고 횟수도 줄고 분량도 줄고 분량도 줄었고 그 줄어든 와중에 나온 트위터 표현 중에 My Friend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나쁜 조짐은 아닌 것 같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일종의 협상 전략, 압박 전략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협상은 합니다. 저분은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 부동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빌딩을 살 때도 끝까지 상대를 몰아붙여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이었고 그리고 뭐 그 라이브 쇼를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You are fired 하는 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분이 저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쪽의 의견을 들어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너무 낙관하고 너무 이제 뭐 하긴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제 북한 측에서도 뭐 그렇게 생각까지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또 어거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도 이제 충분히 좀 설득력이 있네요. 정 교수님. 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지금 7시 반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3시간 정도 남은 건데 단독 회담을 20분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만찬을 갖는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공식 일정입니다. 근데 보통 회담을 하지 않기 전에 식사부터 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좀 이상하고 생경스럽던데 20분의 단독 회담을 그것도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갖는다. 그리고 만찬을 갖는다. 이런 이례적인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의 한 2-3시간 정도가 내일 나올 결과의 방향타를 아마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특히 한 첫 20분 정도. 양 정상이 도착을 해서 실무 이제 책임자들한테 다 보고를 받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 지금 비어 있는 공란이 어딘지, 합의를 해야 될 상황들이 어딘지를 다 알고 일단 만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 뭐 친서도 주고받고 어쨌든 이렇게 뭐 서로의 이해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바로 얘기를 하겠죠. 그 20분 동안에 큰 얘기들은 다 정하고. 그러면 그 20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의미 부여를 하시는 거는 실무자들이 한 걸 다 들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통 큰 결단을 두 사람이 그 20분 동안에 단독 회담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군요. 예, 그렇죠. 뭐 언론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디까지 이제 공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독으로 둘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큰 방향은 좀 정해질 것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만찬 중에 이제 두 분이 또 뭐 이렇게 불꽃이 하겠죠. 튀는 거에 따라서 이게 친교 만찬이라고 했지만 사실 업무 만찬으로 전환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틀의 방향들이 다 정해지고 그걸 받아서 이제 실무 책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밤샘 또 다시 하노이 선언 협상문 추가를 다시 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무적인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김 교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니 저도 이게 약간 마지막 탐색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 회담은 내일이거든요. 그렇죠. 내일 하루 종일 하는. 근데 그렇죠. 내일 하루 종일 하는 회담을 앞두고 일단 그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탐색전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안 받으면 회담이 깨지겠구나 하는 거를 지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옆에 배석자 둘씩 데리고 그러니까 이 친교 회담이 끝나는 그러니까 그 친교 만찬이 끝나고 나면 아마 정말 앉아서 이 문구를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어디까지 밀어붙이고 뭐는 얻어내고 이거는 카드로 들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 본격 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뭐 실무 회담이나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고 했던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는 거는 공통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오늘 단독 회담과 사실상의 뭐 약간 반바지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이 업무 만찬 지금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 만찬 자리 그것도 배석자도 이제 실무자들 두 사람만 배석한다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한테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 두 분한테 따로따로 여쭤볼 건데요.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빅딜, 뭐 스몰딜, 또 새로 나온 뭐 미디움딜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정도가 빅딜이구만, 그 정도가 스몰딜이구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그럼 여기서 나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일 사인할 때까지 할 부분들이 빅딜 차원에서는 이 정도까지다.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핵심 주제어를 일단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변 그리고 제재 완화 이제 두 가지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변의 어느 수준까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정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의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어느 축까지 주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빅딜과 스몰딜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빅딜, 스몰딜 얘기가 많은데 기준이 좀 다 달라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영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북한에게 과거, 현재, 미래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은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영변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과 해가지고 내세우면 이게 빅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작년 9월달에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미 해버렸어요. 9월에 평양 공동선언 때 5조 2항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미 의사표현을 했단 말씀이군요. 의사표명을 국제사회에 해버렸죠. 그러니까 기준선 출발선이 영변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영변이 거의 자기네 핵시설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전부를 내주는 게 그냥 기준선이고 스몰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겠죠. 그거를 미국 측에서는 자꾸 스몰딜 그렇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플러스 알파까지 가야 이제 빅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이제 뭐 자유 언론이 있고 야당이 있었다면은 왜 그때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협상력을 약화시켰느냐 그 질타를 받을 상황이거든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그래서 되게 이제 최소선이 되게 높은 기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플러스 알파는 최대한 조금 덜 주면서 어쨌든 제재 완화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한판 승부를 좀 벌이게 될 것이고 그 틀에 따라서 어쨌든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라고 하는 그 조정을 우리가 나중에 내일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과정을 좀 보면은 어쨌든 스몰 딜에서 빅 딜로 지금 가고 있는 이게 그래도 좀 순항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 정도가 돼야지 미국 측에서 볼 때 빅딜이 그렇죠.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 정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알파가 되려면 뭐가 더 들어가야 될까요? 플러스 알파에 이제 그 미래 핵, 현재 핵, 과거 핵 중에 뭔가 믹서가 돼서 나와요. 옵션이 돼야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미래 핵이라고 한다면은 영변 이외에 뭐 강성 혹은 강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평양 인근의 다른데 핵시설까지 내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과거 핵인 ICBM 만들어져 있는 거를 폐기할 거냐 몇 개를 좀 내줄 거냐 그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옵션에 따라서 또 미국은 또 뭘 붙여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스몰딜과 빅딜의 이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는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 교수님은 또 생각이 또 다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김 교수님은 소위 말하는 스몰딜, 빅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갖고 계세요? 전 사실 크게 생각이 다르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 스몰딜, 빅딜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게 누구 관점에서 스몰딜이지, 누구 관점에서 빅딜이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저런 내용이 미국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닥 그렇게까지 빅딜이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영변 정도는 나와야지 하는 나와야 생각을 되고. 미국은 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카드도 아니고 이미 그렇죠. 작년도 9월에 문 대통령한테 썼던 카드인데 그거 그대로 가려고 이러면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빅딜이야? 이런 생각을 할 만한데 이 북한 쪽에서 보면 이거 내놓기 아까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빅딜이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빅딜, 스몰딜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 관점에서 이게 빅이고 스몰이고 뭐 미디엄이고를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한국이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빅이고 뭐가 스몰인지가 그것도 되게 참 중요합니다. 신선한 접근 방식인데 아니, 뭘까요? 신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조금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그냥 더 이상 ICBM 더 이상 안 쏘아 올리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 더 이상 안 하고 핵실험 더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가면서. 제재를 뭐 해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뭐 중요한 거를 뭐 개성이나 이런 거를 면제해주는 상태로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게 양쪽이 만약에 그렇게 가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핵을 끝까지 없애야 하고. 그렇죠. 한반도에 비핵화가 목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 교수님 의견하고 뭐 다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항상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상응 조치 얘기를 이제 빨리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스몰딜, 빅딜 거기다 우리 지금 김 교수님이 제기하신 우리 측 입장에서의 스몰딜, 빅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재 완화 조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 교수님 먼저 하시죠. 예, 제재 완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일단 그 경제적 실익을 당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해줄 의사도 별로 없고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고 유엔의 안보리 제재가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하겠죠.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 거기 가면은 나도 5분의 1이다. 나 혼자 이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딱 잡아떼겠죠. 아마 이제 그렇게 돼 실제로 또 그래요. 또 힘들기 때문에 힘든 문제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거나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지금 뭐 좋은 과정이니까 비핵화가 가면은 뭐 남북 경협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재 면제나 뭐 유예 같은 거 해주겠다라는 걸 미국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의회에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네요. 그래서 잘 안 된다 싶으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안 간다 싶으면은 의회에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거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또 계속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스냅백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좋은 합의를 이번에 빗질을 했다 하더라도 가는 게 중간중간 암초를 계속 좀 만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재 완화는 오히려 비핵화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런저런 딜보다도 오히려 더 뒤끝이 있을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역시 김 교수님 보시기에서도 오늘 성과가 꼭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서방의 제재 완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군요.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그 포석을 까신 것 같아요. 또 만날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 만남은 아닐 거야라고 했던 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재 완화 뭐 그거보다는 제재 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요소한만 면제해주기로 해. 뭐 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짧게 김 교수님한테 하나만.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제재 면제로는 가능하죠. 아예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아닐 것 같고. 사실 그 정도 일단은 뭐 시작은 그 정도만 해도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 아깝네요. 오늘 두 분 이 정도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저희는 이제 MWC 2019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어김없이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5G 기술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져올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죠. 오늘은 저희가 의료 분야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김한정 기자 리포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뇌 상태를 멀리 떨어진 침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한 실시간 진료 시스템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협업 의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Doctor can look the strategy desk, the integrated devices, and to suggesting the surgery operation to the junior doctor. Then the operation level is more higher. 5G 기술로 더 많은 의료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명구호 분야가 그런 예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응급상황 초기 대응 시간 역시 한층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원격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 혹은 좀 안전한 방향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동시에 그 자동차로부터 가장 가까운 앰뷸런스를 저희가 위치 기반으로 선정을 해서 그 차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5G 세계는 단순히 편리함만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등 생활 전반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WC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김한진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이 5G 기술, 사실 이거는 대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국내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오늘도 아주 활발하게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도 우리 스타트업들이 몇 군데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윤영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손톱만한 렌즈를 눈에 갖다 댄 채 물건 바코드를 찍자 물건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렌즈 속 화면에 나타납니다. 안경을 쓰면 렌즈 속 작은 화면을 통해 지도, 그림, 음식 조리법 등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이 공개한 증강현실 렌즈입니다.
5G 시대는 결국엔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정보들은 대부분 시각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시대와 맞물려서 증강현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쿠, say hello. 리쿠. 국내 중소업체가 7년간 개발한 이 로봇은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해 작동합니다.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소리를 인식하는 것은 딥러닝 베이스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자율적으로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이 이곳에서 각광받다 보니 올해 MWC에 참가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수는 지난해보다 40곳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의 기술력을 보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각국에서 온 투자가들이 한국 스타트업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 그리고 마케팅 관련해서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기술력만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이곳 MWC를 달구고 있습니다. MWC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특별 취재팀 정윤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당장 다음 달부터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됩니다. 그 지역 가운데 하나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 하나인 KT죠. 우형준 기자가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KT 황창규 회장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hat I present today is whole new concept of 5G as a platform. MWC 기조연설자로 나섰던 황창규 KT 회장은 5G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T는 5G를 위해서 4년 전에 이미 5G 선언을 했었고 또 2년 전에 상용화를 올해 3월 달에 하겠다고 전 세계인들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상용화를 실현을 시켰고요. 5G에 대해서는 표준이 거의 KT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되면 우리 삶도 급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5G가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거기에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 여러 기술들이 들어가서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완벽하게 통신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은 우리 5G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5G를 저희들이 만든 그 모든 기술과 서비스 표준에 의해서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70억 명에게 5G의 위대함을 다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어떤 기술자든 고객이든 정부든 KT가 지금 5G를 압도적으로 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황해 법칙을 만들어낸 반도체의 남자에서 이제는 미스터 5G로 불리는 황창규 KT 회장. 첨단 기술들이 5G가 활용되는 만큼 반도체를 넘어서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또 다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SBS CNBC 우형준입니다. 이번에 조금 진지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용화는 세계 최초로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5G 기술이 세계 표준은 아닙니다. 기술 개발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게 국제 표준이 돼야 되거든요. 김현우 기자가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점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용화로 일군 5G 시장을 다른 나라에 넘겨줄 것 같다. MWC를 둘러본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5G를 많이 쫓아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업들의 경계감은 더 큽니다. 유 장관을 만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5G 상황을 경쟁에서 졸면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중국, 그중에서도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올해 MWC에서 가장 큰 부스를 만들고 5G를 홍보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에서 유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5G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5G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다음 달 말에 범정부 차원의 5G 플러스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GSMA와
5G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가 5G 플랫폼 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예, 지금부터 중앙대 위정현 교수님과 함께 5G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심화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로 이제 의료산업 얘기를 우리 김한진 기자가 좀 다뤄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5G 기술이 의료 분야에 적용이 되면 지금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진전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제 4G 시대에도 지금 예를 들면 KT나 SKT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분야가 원격 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에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지금 진출해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예를 들면 대륙 횡단 열차가 가는 중간역에 의사들이 없거든요. 근데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한국 의료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 의료진이 현지의 역에 일단은 이 설비를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서 진료를 하고 처치를 하면 현지에 있는 어떤 간호사나 현지 의사들이 그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더 나가면 그쪽에서 이제 의료 장비를 미리 가져다 놓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로봇 수술 같은 건 그 정도까지 시야에 넣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역폭 즉 정보가 주고받는 5G 특징이 하나면 실시간 이런 초저지연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수술에 있어서의 지연이라는 것은 환자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대량의 정보가 주고받는 영상 정보가 예를 들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 주고받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5G가 대단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에 우리 의료 기술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굉장히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기술이 많지 않습니까? 의료 쪽에서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그런 산업 쪽의 수출 기술 수출 또는 수익 확대에도 상당히 좀 도움될 수가 있겠네요. 예, 이게. 지금 한국이 특히 성형 예를 들어서 보면 성형이 중국과 어떤 동남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대단히 어떤 수술에 대한 스킬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병원들이 직접 현지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현지에 가서 수술을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수술을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5G 기반으로 해서 원격 의료가 된다면 굳이 현지에 가서 2박 3일 밤새워 수술을 하고 귀국하는 이런 걸 하지 않고도 한국 현지에서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참 이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수익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또 환자들의 건강도 훨씬 더 양호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비단 의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게임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R, 이 VR 이런 기술들이랑 이렇게 맞물리면은 이 진짜 게임이 아니라 실제 현실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HMD 같은 디바이스의 어떤 기술만 잘 개량이 된다면 이제 가볍게 만든다든지 지금 AR에 있어서 안경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직리프하고 SKT가 제휴하고 MOU 맺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기술만 만약에 잘 개선이 된다면 실제로 이제 게임 내에서 그동안에 이제 기술적 한계 때문에 구현하지 못했던 많은 어떤 특히 이제 시각적인 효과들 그런 정말 현실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높은 어떤 해상도의 게임들 이걸 이제 구현하는 게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고 AR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포켓몬고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단순하게 안경에 맺혀 있는 또는 스마트폰으로 비춰진 대상을 잡는 정도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수준의 정말 이 칼을 가지고 한번 전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미래에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게임 산업이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탑 클래스는 아니라는 요즘엔 좀 밀렸다는 얘기도 물론 하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5G 기술을 진짜 조금 더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갖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우리 게임 산업, 우리 게임 업체들이 다시 탑 클래스로
어떤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까? 예, 하나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VR이나 AR 기반의 게임은 여명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 게임이라든지 이제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기술을 게임 산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5G라는 어떻게 보면 왕복 한 24선 정도의 정말 굉장히 큰 고속도로가 생긴 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를 우리가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지금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래의 어떤 AR과 VR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테스트 베드로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스타트업 업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개발한 기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이 2000년대 벤처붐처럼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정부에서는 키우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규제니 뭐니 해가지고 좀 또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어서요. 혹시 이런 5G 같은 새로운 기술이 국내 스타트업들이 좀 활발하게 좀 성장하고 소위 말하는 붐이 일어나는데도 혹시 역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할 때면 이제 결국은 규제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G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5G와 관련된 뭐 무인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VR 게임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규제가 중복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VR 게임을 두고 두 개의 어떤 관광산업진흥법하고 게임산업진흥법 두 개의 규제가 여전히 한 부처에서 두 개의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같은 그런 어떤 폭발적인 어떤 스타트업의 등장을 우리는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뭔가 좀 손을 봐야 될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